자, 오늘도 촬영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촬영할 분량은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독서 부분을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고 그래도 뭐 구독해주세요. 야, 구독이 1000명이 넘어가야 유튜브 라이브를 할 수 있대요. 심심도 하고 유튜브 라이브라도 좀 하고 싶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지문은 엑스레이 아트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수업은 요 지문을 풀어보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독해를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지문 3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 천천히 독해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최근 예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한 예술의 하나가 바로 엑스레이 아트다. 엑스레이 아트는 엑스레이 사진을 활용해 만든 예술작품을 의미한다. 자, 그럼 첫 번째 단락에 뭐가 있냐면 주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단락에 이것까지 읽어보면 밑줄 적어져 있어요. 주제가 뭘 것 같냐면 엑스레이 아트일 것 같죠? 그리고 얘는 예술 분야에서 관련돼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단락의 주제는 예술 분야의 엑스레이 아트, 이제 이게 이제 주제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단락 들어가면 엑스레이 아트 거장의 닉 베세이는 사람 이름들이 가끔 이렇게 나올 때가 있는데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자 이거 오브제란 말 이거 우리 잘 모르는 용어 하나 나왔잖아요. 이게 그 맨 마지막 주석 부분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오브제라는 건 요거예요. 일상용품이나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 작품에서 사용하는 기법, 요게 이제 오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현대미술관 같은 데 가면 막 이제 되게 이상한 것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그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게 사실 뒷상의 샘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술 작품의 용도로 쓰이는 걸 오브제라고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예 중에 하나인데 그 3년 전쯤에 청주 국제 공예 비엔날레를 간 적이 있는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매년 가요. 2년에 한 번마다 매번 가. 예술에 대해서 되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갔는데 바닥에 지능 같은 게 막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이만한 지능 덩어리가 이게 예술이래. 바닥에 그냥 지능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었지? 왜 나중에 해설을 들어봤더니 몽골에서 온 말똥이더라. 그러니까 말똥을 예술로 갖고 온 거야. 몽골에서 직접 비행기를 타고 실어 갖고 와가지고 깔아놓은 거지. 그러니까 말똥인지도 모르고 이게 뭐야? 막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예술적으로 활용하는 걸 오브제라고 해요. 어쨌든 오브제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엑스레이니까 내부에 주목한 작품을 만들었죠. 그는 튤립이라는, 자 여기서 이제 끊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왜 끊어야 되냐면 튤립이라는 에서부터 뭐예요? 이 부분은 예시가 되는 거지. 라는 말은 이 글은 A는 예시 B다 라는 글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 예시는 이 앞에 있는 A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를 든 거고 얘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 예시를 기준으로 앞부분에 이 사람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마련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겠죠. 한 줄밖에 없으니까 엑스레이를 활용하여 오브제 내부에 주목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두 번째 단락은 바로 내부죠. 내부에 집중하는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시는 전부 다 내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예시일 뿐입니다. 읽어보면 튤립이라는 작품을 통해 꽃봉오리에 감추어진 암술과 수술을 드러냄으로써 꽃이 보이지 않는 내부의 내부 한번 또 나왔어요. 꽃의 내부의 아름다움을 탐색했고 셀피라는 작품을 통해 현대의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게 되어 있다. 이 작품은 자기 얼굴을 찍는 사람의 모습을 엑스레이로 촬영한 것으로 엑스레이를 인체 촬영에서 외양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는 창작 의도. 그러니까 이제 셀카 막 이렇게 찍는 거를 엑스레이로 이제 보여줬다는 얘기지. 어찌됐든 간에 전부 다 내부에 집중하는 것들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렇게 예시 나오면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자,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브제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는 오브제 재질과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투과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특성을 좀 잘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엑스레이 아트의 창작구도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엑스레이 투과율이 있기 때문에 두꺼우면 좀 길게 찍어야겠고요. 얇으면 좀 짧게 찍어도 되겠죠. 이런 이유로 엑스레이 아트에서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오브제를 배제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납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가 통과할 수 없으니까 납으로 만들어진 어떤 것들을 오브제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투과율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브제의 그런 특징. 역으로 이걸 활용하기도 한다. 촬영할 때는 오브제의 두께에 따라 엑스레이 강도와 오브제 엑스레이가 투과되는 시간을 조절해야 하는 의도를 명도의 사진에서 얻을 수 있다. 또한 자, 이렇게 또한이라는 접속사 쓰면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특성, 투과율. 또한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오브제와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해야 되는 엑스레이 특성상, 그러니까 너무 멀리서 못 찍으니까 가로 35cm, 세로 43cm의 엑스레이 필름 크기보다 오브제가 클 경우에는 오브제를 나누어서 촬영한대요. 그럼 뭐야? 크기가 결정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만한 사이즈로밖에 찍을 수 없는 거야. 더 크면 합쳐야 되겠죠. 한편이니까 특성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창작 의도를 구현해야 하는데 오브제는 모든 구성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면 오브제의 일부를 구성 요소만으로 선택하여 창작 의도를 드러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손만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일부분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오브제가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도도 이제 잘 결정하고 해서 내부를 잘 보여줘야 한다인 거고요.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오브제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촬영해야 할 때 고려해야 할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번째 문단. 이렇게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거치는데 창작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 장의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그럼 그래픽 작업을 해야 하고 합성도 하고요. 특히 항공기와 동체같이 크기가 큰 내상인 경우에는 여러 날 촬영하는 경우에는, 왜냐면 여러 날 찍어야죠. 요만큼씩 계속 찍어야 되니까 기온이나 습도 등의 영향으로 각각의 사진마다 명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래픽 작업을 통해서 명도를 보정한 다음에 사진들을 퍼즐처럼 맞춰서 합성하여 작품을 완성하기도 한다. 합성하는 거에 관련된 요 부분은 예시죠. 항공기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엑스레이는 대상의 골격이나 구조를 노출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가운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나 라는 접속사 나오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요 뒷부분에 위치를 하는 거예요. 이를 활용한 엑스레이 아트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감상자들에게 기존예술 작품과 다른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미적 감수성? 이거 뭐야? 이게 예술이지, 예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 엑스레이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엑스레이 아트는 예술이야. 엑스레이 아트가 뭐야? 구체적인 설명문이니까 구체적인 설명 마무리하면서 예술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건 미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이야 하고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얘기하고 주제에 관련된 설명 다시 주제로 돌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겠죠. 현대의 예술의 외연을 넓혔다. 실제로 엑스레이 아트로 되어 있는 작품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본 거 중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과자를 엑스레이로 찍어놓은 거야. 과자 봉지를. 과자 봉지를 막 엑스레이로 찍어놨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과자는 예를 들면 양파링이나 포스틱 같은 건 과자 봉지 안에 이제 과자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감자 과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포카칩 같은 것도 너무 사랑해요. 포카칩을 찍어놨더니 이만한 봉지에 요만큼 들어있더라고요. 요만큼. 그런 게 되게 인상 깊게 남아있는 건데 어쨌든 예술이니까요. 그래서 외연을 넓히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의의라고 하죠. 유용하게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네 번째 단락. 이거 글을 독해하는데 어려운 글은 아니니까요.
자, 21번 보면 윗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이라고 했는데 일단 엑스레이 아트의 개념, 엑스레이 아트가 뭐야? 라는 부분은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엑스레이 아트 작품 사례가 여기죠. 여기 두 번째 단락에 튤립 요 부분이 작품 사례가 되는 것이고 3번 창작 방법 찍어가지고 컴퓨터로 막 합성하고 뭐 이런 방법은 세 번째 단락. 엑스레이 아트의 등장 배경은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보면 이러한 배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예술에는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있으니까 배경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 4번도 맞고요. 엑스레이 아트의 발전 양상이라고 하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거나 양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1800년도, 1850년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발전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양상이 있진 않죠.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렇게. 자, 다음 넘겨서 22번이에요. 여기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시험지를 통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작품에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가 있는데 버스예요. 버스. 뭐 구성 요소들을 선택했고 측면에 보이기도 촬영해서 측면에 보이도록 촬영하여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세와 인체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했어요. 이렇게 되게 재밌는 사진이죠. 여러 번 찍었겠죠. 크기가 크니까. 자, 그러면 1번 물체를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이용한 것은 일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인체 골격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쨌든 투과하는 엑스레이를 사용한 것도 맞고요. 일상적인 시선으로 볼 수 없는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인체 골격을 보여주려고 했겠죠. 그 골격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괜찮은 말. 2번 바퀴나 차체 등 일부 구성 요소만 선택한 것은 필요하지 않은 걸 배제하려고 했다는 거 했는데 작가가 일부 구성 요소들만 선택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도 괜찮죠? 3번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투과되지 않은 효과를 아까 각도라는 말이 좀 나왔었는데 그럼 이걸 다시 확인해보면 돼요. 각도란 말이 어디 있었지? 라고 보면 여기 이제 되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단락인데 아래 두 줄 정도 다시 읽어볼게요. 창작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서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촬영 각도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찍어야지 이 내부의 모습이 좀 잘 나오겠다 싶은 건데 그럼 버스의 측면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은 촬영 각도에 따라 엑스레이가 추가되지 않는 효과를 이용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각도에 따라 이 사람이 측면에 보여서 사람들이 골격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골격은 추가된 거죠. 그럼 측면을 찌르면 사람들의 엑스레이를 추가해서 골격을 드러내고자 함인데 측면에 보이게 찍어서 추가되지 않는 효과를 보여준다? 이 부분은 잘못됐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음에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억의 의라고 했어요. 기억, 잠깐 넘겨서 보시면 기억 엑스레이 아트인데 왔다 갔다 귀찮아요. 엑스레이 아트예요. 그럼 여튼 엑스레이 아트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예술이어야 하고요. 내부로 들어가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1번 오브제를 찍은 사진에 변형을 가했나요? 오브제 실체를 감췄나요? 그렇지 않죠. 내부를 드러냈으니까. 실존하지 않는 걸 그래픽으로 만든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보면 내부라고 얘기하는 게 한 개밖에 없고요. 내부를 얘기하는 게 바로 5번.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일 것이고 내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은 우리 첫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엑스레이 아트는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내부에 주목했다. 아까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24번 문제인데요. 이거 뭐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1번입니다.
지금 A라고 되어 있는 게 뭐였냐면 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개발이에요. 개발. 근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은 개발이 아니고 아니다. 말을 잘못했다. 자, 헷갈리니까 그냥 글을 봅시다. A. 자, 개척이에요. 개척. 자, 개척이라는 말의 뜻은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간다는 뜻인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음인데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생각을 내어놓는 건 이거는 개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뜻이 좀 잘못되었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어휘문제니까요. 자, 그 다음 심리학 경제를 말하다 28번부터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심리학자 요 질문하고 요 뒤에 있는 질문은 수업 시간에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좀 금방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심리학자 카너먼이라는 사람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 여기서는 뭔가를 얘기할 건데 A는 C가 아니라 B라는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이 쓰는 글의 구조고요. 특히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건 논리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직감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가 합리적이지 않고 직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컨대, 자 예시예요. 예시. 자 예컨대라는 예시가 나오면 예시를 기준으로 앞부분이 중요한 거고 이 뒤에 있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 뒤에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직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보여줄 거야. 영어 단어 중 R로 시작하는 단어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 중 뭐가 더 많은가? 라는 질문에 실제로는 R이 세 번째 있는 단어가 많지만 전자의 단어가 더 쉽게 떠오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R로 시작하는 단어가 훨씬 더 많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감을 이해해서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는 이를 해당 사례를 자주 접하거나 쉽게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많이 접하면 뭔가 많다고 느껴요. 그렇게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보았고 그는 실제 인간의 행동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연구하여 인간의 합리적 선택한다는 전통 경제학의 반기를 들고 심리학적 연구 성과를 경제학에 접목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하였다. 이게 진짜 주제죠. 여기서 진짜 주제는 직감에 의해 문제 해결을 하기도 하지만 이건 심리학이니까 이거를 경제학의 반기를 옛날 경제학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경제학에 접목시켰다. 그래서 이 글의 진짜 주제는 새로운 경제학이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감에 의해서 뭔가 경제적인 행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돈을 막 쓰거나 하는 새로운 이론을 얘기할 거야. 이게 진짜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전통 경제학에서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전통 경제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제를 좀 잘 잡았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 경제학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이 합리적 선택하는 걸로 가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우리 합리적이지 않아. 주머니에 돈 있으면 막 쓰고 막 돈 멋대로 쓰잖아.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의 생산분대 소비 활동을 연구한다. 전통 경제학의 대표 이론인 기대 효용 이론에 따르면 지금 기대 효용이라는 용어를 하나를 썼는데 그러니까 이 기대 효용과 전통 경제학은 어차피 같은 말입니다. 기대 효용이라는 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죠, 인간이. 그리고 인간은 대안이 여러 개일 때 각 대안의 효용을 계산하여 자신에게 최대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이때 효용이란 재화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감을 주고 최대한 이득을 주는 걸 선택한다.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게 기대 효용 이론이죠. 어떤 대안의 기대값이 기대 효용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 사건 효용의
각 사건의 발생 확률을 모두 더한 값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하나 나왔고요. 사실 공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두 번째 탈락.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최대한의 이득을 주거나 최대한의 만족감을 주는 걸 고른다. 소비할 때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람의 내 주머니에 돈이 1,000원밖에 없어. 돈이 2,000원이 있어. 내 버스비가 1,000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피카소 돈가스를 너무 먹고 싶은데 1,000원이야. 그게 1,500원. 그럼 나는 버스를 타야죠. 그리고 1,000원으로는 다른 걸 사 먹고 피카소 돈가스 1,500원짜리 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내가 빠르게 집으로 가야 하고 내게 이득을 최대한으로 주고 되게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1,500원 주고 피카소 돈가스 사 먹고 집까지 걸어가서 버스를 안 타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바보야. 돈 쓸 때 되게 바보같이 써요. 옛날 나도 보면 진짜 돈 쓰는 걸 되게 바보같이 쓰는데 주변에 돈이 있으면 다 써요. 소비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써. 계속 그냥 진짜 쓰는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보면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우리 되게 신기한 거 많고 재밌는 거 많아요. 소비를 많이 해서 VR 기계도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도 좋고 집에 빔 프로젝터 이거 좀 집에 빔 프로젝터랑 스크린까지 다 있고 영화도 이런 걸 보고 항상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돈 쓰는 거 보면 알잖아. 막 쓰잖아. 그래서 나처럼 하시면 안 돼요. 나처럼 소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인 경제학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돼. 대부분 나처럼 쓴다는 얘기야. 어쨌든 세 번째 문단 예컨대. 그건 예컨대에서부터는 예시죠. 그럼 이제 무슨 예시를 쓰겠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인간이라는 건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 라는 예를 들 거야.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만원 얻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게임과 앞면이 나와서 10,000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000원 잃는 게임이 있다. 맞아, 도박이지. 화폐 유형은 그것의 액면과 같다고 할 때 동전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0.5%. 게임 A의 기대 효용은 5,000원, 게임 B의 기대 효용은 2,5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최대한의 이득을 주는 게임 A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기대 효용이 게임 A가 5,000원이니까요. 근데 기대 효용의 이론에 따르면 합리적 판단을 한다면 기대 효용이 더 큰 게임 A를 선택하지만 실제 선택 상황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게임 B를 선택해요. 기대 효용 이론에서 기대 효용이 더 낮은 게임 B를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이상하지.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선택하는지 알 수 있어. 왜냐면 사람은 직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은 직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게임 B를 선택하는 거야.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사실 여기까지는 첫 번째 단락에 생각된 얘기들을 단순하게 반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카너먼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망이론을 제시했다. 그럼 이 전망이론이라는 건 좀 중요하겠죠. 왜냐면 기대 효용이라는 건 과거의 것이지만 전망이론이라는 건 지금 카너먼, 여기서 이제 메인 주제가 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집중해가지고 잘 봐야겠죠? 전망이론은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선택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람은 이득보다 손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잘 알아놔야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그러니까 이득이 있거나 손실이 있으면 손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전망은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하고 전망은 대안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개별성과 가치에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공식이죠.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심리적으로 손실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네한테 아이스크림을 2개를 줬어. 그 다음에 아니야 미안하다 잘못 줬어. 아이스크림 하나 다시 내놔. 너가 2개 먹으면 옆에 있는 애가 못 먹어 하고 하나를 뺏어갔어. 그럼 어쨌든 간에 아이스크림 하나 그냥 받았잖아. 개이득이지. 근데 너네는 하나 받고 2개 받았는데 하나를 뺏겼잖아. 다른 사람한테 내가 줬단 말이야. 그러면 뺏긴 하나를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씨 뭐야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뺏어와 하고 짜증이 나냐고. 애초에 내가 그 아이스크림 하나 줬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의 손실에 좀 더 민감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네 번째 문단에 있는 야 손실에 민감해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야.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림의 전방 이론에서는 이득과 손실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 그래프고, 여기서 축은 성과를 뭐야, 빠져있었어. 다 빠져있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요렇게가 성과, 그 다음에 요렇게가 가치, 그 다음에 두 축이 교차하는 현 지점을 현재 나의 상황, 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오른쪽이 이득, 왼쪽이 손실. 이 그래프에서 이득 영역과 손실 영역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후자값이 더 크다. 자, 후자라는 말을 일부러 썼어요. 손실이 더 크게 느껴진다. 이거 보면 그래프가 손실이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은 크기의 이득과 손실이 있었을 때는 이득값보다 손실감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을 크게 느낀다 라는 말을 어렵게 했을 뿐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앞서든 게임 A와 B 중에서 후자를 더 많이 선택하는 이유를 분석해보면 2만원을 얻었을 때 이득값보다 만원을 얻었을 때의 이득값이 크지만 만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보다 5천원을 잃었을 때 손실감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벌써 몇 번인가 봐볼게요. 손실감이 크기 때문이란 말을 자꾸 반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원 얻고 뒷면에 하면 5천원을 잃어. A는 2만원 얻고 뒷면에 나가 만원을 잃어. 그럼 만원을 잃는 게 더 싫으니까 5천원을 잃는 손실감이 더 민감한 B를 선택한다라는 얘기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은 걸 반복합니다. 자, 그다음 전망 이론에서 이러한 심리가 실제 선택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트로카라고 설명한다. 자, 우리가 글이 길어지면서 글의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이 바로 전환이고요. 이걸 7번째 문단은 글의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전트로카라는 걸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선택 상황에서 이득을 주는지 손실을 주는지에 따라 전자를 긍정적 틀로, 후자를 부정적 틀로 인식한다. 자, 제가 여기서 그냥 계속 읽어볼게요. 그 결과 사람들은 긍정의 틀에서 확실한 이득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부정의 틀에서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 회피 성향이,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 추구 성향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은 긍정의 틀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을, 부정의 틀에서는 위험 추구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요. 한 번에 이해가 안 가요. 맞아요. 자, 왜 우리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우리가 앞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7번째 문단은 읽었을 때 당장의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개념어, 어떠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꿨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작은 따옴표들을 용어라고 봤었을 때 몇 개의 용어를 사용했냐면, 자, 긍정의 틀 하나, 부정의 틀 둘, 그 다음에 위험 셋, 위험의 피 넷, 위험 추구 다섯. 자, 총 5개의 작은 따옴표가 있고요. 사실 얘기하고자 하는 게 2개인데 이 2가지를 다른 말로 바꾸었다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용어를 다른 용어로 자꾸 바꾸면 우리가 단반에 이해가 안 가기 마련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까지 하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 어떠한 용어가 나왔을 때 반드시 그걸 정리해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멈추고 옆에다 필기하시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죠? 간단하게 이 글을 정리해서 필기를 하면, 자, 이득을 주는 게 있고요, 손실을 주는 게 있는데, 이득을 주는 걸 긍정의 틀이라고 하고요, 손실을 주는 걸 부정의 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결과 긍정의 틀에서는 확실한 이득을 주는, 자,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이득을 줘야 하고요, 부정의 틀에서는 불확실한 손실을 주는, 불확실한 손실을 안 써드려요. 손실을 써있으니까 손실이 주는 대안을 선택하고, 불확실성을 위험이라고 할 때, 이렇게 불확실한 걸 위험이라고 할 때 불확실성을 피해 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을 회피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을 추구하는 걸 위험을 추구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은 긍정의 틀에서는 위험을 회피한다. 긍정의 틀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요, 부정의 틀에서는
위험을 추구한다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긍정의 틀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고요. 부정의 틀에서는 위험을 추구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득을 주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걸 고를까요? 불확실한 걸 고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긍정의 틀에서는 확실한 걸 고를까요? 불확실한 걸 고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떠한 용어를 이렇게 지금 바꾸고 있죠. 보이죠? 어떠한 용어를 이렇게 바꾸고 있을 때 멈추고 정리해서 필기하셔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용어를 바꾸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바뀔 거고요. 세 가지를 쓴 다음에 용어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우리 글을 읽을 때 어떠한 용어가 나왔다. 근데 그 용어를 이런 식으로 다른 용어들로 좀 바꾼다. 그러면 멈추고 정리한 다음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해 못하면 나중에 문제 못 풉니다. 자, 그다음에 상황 1과 상황 2가 있는데, 자, 상황 1은 100만 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100만 원을 받거나 못 받나? 50만 원을 받아요. 이 상황은 이득을 주는 상황. 이득을 주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득을 주는 상황에서는 확실한 걸 고르기 때문에 B항을 고를 거고요. 상황 2에서는 100만 원을 잃거나 아무것도 잃지 않거나 50만 원을 잃는 상황에서 이건 부정의 틀이죠. 손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서는 불확실한 걸 선택하는 시안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한 거야. 여기서 돈을 잃는다고 돼 있는데 100% 확률로 100만 원을 받을래요?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을래요? 라고 하면 말을 잘못했어. 그러니까 50% 확률로 100만 원을 받거나 아무것도 못 받거나 100% 확률로 50만 원을 받는 걸 하면 그냥 요거 몰라요. 근데 이거를 돈이 있는 걸 하니까 느낌이 안 오니까 자 50% 확률로 싸대기를 10대를 받거나 안 맞는 거랑 그 다음에 100% 확률로 싸대기를 딱 5대를 맞는 뭘 고를래요? 요거 고르지. 손실이 있었을 때는 확률적인 걸 고른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8번째 문단에서 방금 얘기했으니까 안 읽을게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9번째 문단 맨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인간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전제로 이상적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면 하나만은 이러한 전제를 비판하는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선택적 행동의 특성을 심리학의 근거에 설명했고 그 결과 인간은 선택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주목해 행동경제학을 만들었다. 어쨌든 간에 용어로는 행동경제를 말을 썼고 합리적인,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 사람들은 심리학의 근거에서 실제로 인간의 삶은 합리적으로 선택을 안 한다는 거구나. 그리고 첫 번째 단락에 있는 말을 한 번 더 했잖아요. 아까 첫 번째 지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지문도 그렇고 글이 구조가 비슷하죠. 첫 단락에 주제 놓고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서 정리하고 얘도 첫 단락에 주제 놓고 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정리하고 요즘에 많이 쓰는 글의 구조입니다. 정리하는 단락 끝났어요. 자, 이제 문제에 들어가서 볼까요? 28번. 자, 내용 일치 문제, 내용 일치 문제. 자, 1번. 기대 효용 이론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준고로 해서 선택 행동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현재 상황을 준고로 해서 다양한 선택. 예를 들면 여기 선택 행동이란 말 마지막 단락 세 번째 줄 얘도 여기 있고요. 현재 상황을 쭉 넘어가 볼까요? 자, 다섯 번째 단락을 보세요. 여기서 현재 상황이란 말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현재 상황을 다섯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선택하는 건 전망이론이에요. 전망이론. 그럼 이상하잖아. 전망이론이 현재 상황으로 쭉 넘어가서 그래서 여기 이제 아홉 번째 단락에서 선택을 나의 행동을 선택하고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딱 첫 번째 문제 보자마자 기대 효용 이론은? 이라고 돼 있잖아. 기대 효용 이론이 현재 상황을 준거로 하는 게 아니라 전망 이론이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답이 1번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기억의 사례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너무 어려워 버리니까 기억의 사례를 이렇게 글로 하러 오면
자주 떠올릴 수 있으면 발생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주 접하면 발생 빈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1번부터 5번까지 자주 접하는 거 보시면 되는데 신을 접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얘도 접하는 건 아닌가요? 얘는 매체를 통해서 자주 보죠. 그럼 얘는 접했죠? 그 다음에 얘는 느껴지는 걸 접하는 게 아닙니까요? 지방이 10% 하면 우유와 지방이 90% 제거된 우유는 막 너네가 이걸 막 맨날 접하고 그러진 않잖아. 빵도 이거 접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접하고 자주 보고 그래서 높다고 느끼는 거. 전자를 후자보다 매체에서 좀 더 잘 보는 거.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래서 더 높다고 느끼는 거. 그래서 답이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보기는 윗글 그림에 관련된 설명이다. A하고 B에 들어갈 건데 이등 영역에서는 성과가 증가할 때마다 부여하는 가치의 크기가 A하는 폭이 A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B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이등 영역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이등 영역. 자, 이등 영역이에요. 이등 영역. 자, 이등 영역에서는 가치의 크기라고 돼 있는데 가치의 크기가 어쨌든 간에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증가하는 폭을 보면 폭은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에서는 이만큼 증가했다면 여기서 요만큼밖에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증가는 하는데 폭이 늘어나진 않고 폭이 줄어드는구나 해서 답이 1번입니다. 가치의 크기가 증가하는 폭이 작아지죠. 이등 영역이니까 가치가 증가하긴 하죠. 자, 그 다음에 카나마의 입장에서는 상황 1과 상황 2에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A, B, C, D 다시 좀 정리하면 자, A하고 B는 어쨌든 간에 100만 원은 없는 거니까 자, 얘는 이득에 관련된 얘기고요. 자, 손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득에 관련된 거는 확실한 걸 고를 거고요. 손실에 관련된 거는 불확실한 걸 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득에 관련된 거는 확실한 걸 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위험, 회피. 자,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건 위험, 추궁. 자, 그래서 A하고 B에서는 확실한 걸 고르니까 B를 고를 거고 C하고 D에서는 불확실한 걸 고를 거니까 C를 고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겠지요. A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한다고 되어 있는데 B를 선택해야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A를 선택하는 사람이 위험 회피가 아니죠. 답은 2번 틀렸죠. C하는 선택하는 건 위험 추구 맞죠? 자, 그 다음에 32번입니다. 32번 문제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거. 자, 그럼 어쨌든 간에 A를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A가 중요한 거예요. 자, A가 뭐냐면 A가 전망이론이에요. 그럼 전망이론은 뭐지? 전망이론이라는 건 왜 A가 이제 전망이론입니까? 사람은 이득과 손실이 있었을 때 손실을 더 크게 느낀다. 요게 이제 전망이론이었죠. 써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세요. 그거 환불해 드릴게. 근데 막상 한 달이 지나도 마음에 안 들어도 반품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이 제품을 주는 거를 다시 그쪽에 갖다 주는 걸 손실이라고 느끼기 때문이겠죠. 여기까지 이게 확실하게 몰라도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고를 때는 무조건 이거 안에서 골라야 돼. 손실을 크게 느낀다. 손실이 크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손실을 크게 느낀다라는 문제 답은 4번이겠죠. 제품을 반품할 때 느끼는 손실감이 환불받았을 때 보는 이득감보다 손실감이 크기 때문에 그 답이 4번입니다. 보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글이 중요합니다. 글이. 자, 33번. 자, 33번. 자, B를 고려할 때 B는 틀 효과예요. 사람의 선택으로 예측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틀 효과예요. 그럼 전염병에 돌아 죽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틀 효과에서
얘는 손실이 있으니까 부정의 틀을, 그리고 부정의 틀은 어떻게 불확실한 걸 부르죠. 그리고 얘를 위험 추구라고 하고요. 자, 제가 용어들을 자꾸 바꾼 이 틀효과 부분에서 문제를 워낙에 많이 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A는 가는 400명이 죽을 거고 나는 아무도 죽지 않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600명이 죽게 될 확률이 3분의 2예요. 이렇게 부정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불확실한 걸 고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지금 2번하고 4번인데 부정의 틀이기 때문에 답이 2번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글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문제는 진짜 빨리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유튜브 강의의 장점이죠.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 들어요. 근데 한 번에 듣는 게 좋긴 한데, 자, 이게 계속 이렇게 밀리고 있죠. 자, 매번 하는 얘기지만 수업하고 싶습니다. 수업하고 싶고 나도 맨날 집에만 있고, 집에만 맨날 있다 보니까 하는 것도 별로 없고, 벌써 한 달 정도 됐죠. 다운받은 게임만 엔딩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레지던트 이블이라고 리메이크판이 나와가지고 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영화 보고 맨날 넷플릭스로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유튜브 컨텐츠도 맨날 이거 찍어 올리는데 컨텐츠도 어쨌든 한계가 있고, 어쨌든 뭐 컨텐츠 제보 받아요. 이 영상 보면 문자로 좀 보내봐. 선생님 이거 찍어주세요. 찍어줄게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줄게. 여러분들 원하는 것들 하실 테니까. 선생님 정동민 국어도술 이거 나한테 문자 보내. 여기 이 강의에다 댓글 달아. 정동민 국어도술 학원 아이스크림 뭐 리뷰해주세요. 리뷰해줄게. 하나씩 먹어보고 리뷰해주면 되지. 어쨌든 간에 원하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요. 뭐 인스타 라이브로 근황을 전하고 싶어도 인스타그램 같은 거 안 해가지고 잘 몰라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마지막 강의입니다. 2019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교양을 위한 밀집 들어가서 볼게요. 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탐색하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GPS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GPS는 어떻게 현재 위치를 파악할까? 어떻게 파악해요? 여기서 어떻게 파악할까? 자,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답을 찾는 글입니다. 어쨌든 어떤 답에 관련된 원리가 있을 거예요. 과학적인 그 원리를 잘 파악하시면서 읽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GPS는 어떻게 파악할까? GPS는 크게 GPS 위성과 GPS 수식이 등으로 구성된다. 그럼 두 번째 단락은 구성에 관련된 단락이구나. 구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왜냐면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계나 어떤 과학적인 거에 관련된 구성을 얘기하면 원리가 아니라 구성을 얘기하면 만약에 이 구성을 문제에서 물어보면 여기를 다시 읽어야 돼요. 어차피. 왜냐면 이걸 다 외워서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구성이나 과정은 조금 빠르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리가 나오면 원리는 좀 꼼꼼하게 읽어서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구성이 된다. 현재 지구를 도는 약 30개의 GPS 위성은 지금은 이 글이 써져 있을 때보다 GPS 위성이 훨씬 더 많죠. 그 일론 머스크 그 테슬라 사장인데 스페이스 X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GPS 위성을 엄청나게 많이 띄우고 있어요. 한 1000몇 개 띄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핸드폰이 잘 터지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계속 이게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주식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올랐죠. 주식을 살 거 그랬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일 쇼크 같이 나가지고 주식이 작년에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주식도 떨어지고 코로나도 무섭고 무서운 세상이야. 어쨌든 간에 GPS 위성은 일정한 속도로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자신의 위치 정보를 시각 정보를 담은 신호를 지구로 막 보내요. 이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당연히 신호를 받겠죠? 위성에게 신호를 보낸 시간과 자신이 신호를 하는 시간차를 근거로 해서 위성의 신호가 수신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우리 과학 시간 알죠? 그
시간을 계산하면 내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위성이 보낸 신호를 빛의 속력으로 이동하므로 신호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빛의 속력으로 곱하면 위성과 수신기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R은 T 곱하기 C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원리가 하나 나왔어요. 원리는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인공위성 이렇게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A라는 지점에 있을 때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지점에 있을 때가 있고 B라는 지점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쏘면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간도 적게 걸리겠죠. 근데 A를 쐈을 때는 거리가 머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이걸 계산해서 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한다. 그게 GPS가 나의 위치를 잡는 원리이구나. 뭐 송신기, 수신기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거리와 시간이 그 원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런데 GPS가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워낙 많이 들어왔죠. 상대적 이론을 고려해야 된다.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대상이 빠르게 움직일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르고 대상의 위치는 중력이 약해질수록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상대적인 서술어라고 부른다고 했죠. 상대적 서술어가 나왔어요. 무언가가 비례관계를 갖거나 반비례관계를 갖으면 굉장히 중요하고 문제의 상승 물어봐요. 이런 것들은 길에 떨어져 있는 5만원짜리 같은 거야. 너네 길에 5만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길 가다 죽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써있으면 문제를 출제하는 위원자들은 이걸 항상 문제를 출제를 하고 싶어 해요. 와! 얘 내야지! 하고 내려고 한단 말이야. 여기서는 36번 문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상대적 서술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필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필기해 볼게요. 빠르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시간은 느려. 그리고 중력이 약해지면 촬영되죠? 가다가다가 중력이 약해지면 시간은 빨라. 자, 근데 여기다가 나는 한 개 더 쓰거나 얘를 바꿔주는데 이 부분을 좀 맞춰줘요.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좀 맞춰주려고 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중력이 강하면 시간은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맞춰줘요. 이렇게 필기하셔야 문제 풀 때 쉬워요. 자, 실제로 위성에서 지구 자전 속력보다 빠르게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그러니까 위성은 빠르니까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요. 위성에서의 시간은 느려져. 또한 위성은 2만 킬로 상공이기 때문에 중력이 지표면보다 약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비해 시간이 빨라져. 그 결과 GPS 위성에 있는 원자 시계는 지표면 시간에 비해 매일 빨라져. 자, 속력 때문에 느려지고 중력 때문에 빨라져. 결국엔 빨라져.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둘이 싸워서 누가 이겼다는 얘기예요. 중력에 약한 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력이 빠른 것보다 중력이 약한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사이로 11km 오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 GPS가 나를 잡았을 때 내 실제 위치보다 11km 정도 더 떨어져 있는 곳에 나를 잡아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11km 정도 오차가 있는 거야. 11km 엄청 큰 거잖아. 예를 들면 내가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 그럼 내 GPS로 카톡 택시가 나한테 와야 되는데 11km 떨어진 곳에서 카톡 택시가 나를 잡거든. 내가 포켓몬을 잡을 거야. 포켓몬을 잡을 건데 여기 포켓몬 피카츄가 있대. 피카츄 잡으러 갔어. 실제로는 그 피카츄가 11km밖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GPS 위성에 탑재된 원자 시간이 일치하도록 조정해서 어떻게 상대적 이론으로 이걸 조절해서 거리를 정확하게 구하게 된다. 원리는 뭐예요? 상대성 이론과 거리, 속력, 시간, 중력 이런 것들이 GPS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는 원리다. 자, 네 번째 날라. 가령 그림과 같이 A에 거리가 5만큼 떨어진 지점, B에 4만큼 떨어진 지점, 3만큼 떨어진 지점에 C가 거리가 4만큼 떨어진 지점에 P가 있다고 하자. 평면상의 한 점의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면 이런 원이 되고요. 그러므로 A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5인 원, B를 중심으로 반지 3인 원,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4인 원을 그리면 세 원이 교차되는 지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바로 P의 위치가 된다. 이때 점 3개, 점 A, B, C는 GPS 위성을 본다면, 그러니까 위성을 몇 개를 띄워야 나의 위치를 잡을 수 있냐면 3개를 띄워야지 내가 어딘지 알 수 있어. 그래서 3개의 위치를 GPS 위성이라고 본다면 이들의 좌표값을 위성의 위치 정보고 P의 좌표값이 이 P가 수신기,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된다. 그래서 교차되는 지점에 내가 있는 것이라고 얘네가 나를 생각한다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공간은 2차원의 평면이 아니라 3차원의 입체이기 때문에 GPS 위성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점은 원이 아니라 구형태로 나타난다는 얘기 뭐냐면, 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위성이 신호를 써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원을 그리는 형태로 있고 그 원,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있고 그 원이 겹쳐지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풍선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그린 거 비슷한데, 풍선 속에 사람이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윙 이렇게 구로, 그러니까 구로 세 가지 구가 이렇게 잡히게 되면 겹쳐지는 지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구가 겹치는 지점이 두 군데가 되죠. 아래 하나, 위에 하나. 근데 하나는 지표면에 가까이 있고 하나는 이제 공중에 위치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 중에서 바닥에 있는 지점을 내가 있는 지점이라고 확인한다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건 자, 전개 방식이에요.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뭐 너무나도 쉽죠. GPS 어떻게 우리의 위치를 잡는지 원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이 1번이겠지요. 1번. 자, 다음에 35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GPS 위성이 2만 킬로 상공에 일정한 속도로 돈다라는 말은, 이건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2만 킬로라고. 자, 여기 보면 2만 킬로 상공에 써있죠? 그러니까 이거 괜찮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내비게이션을 현재 위치 확인한다는 말은 첫 번째 단락에 있으면 괜찮고, 단 3번이네.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위치를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봐요. 수신기가 위성에 신호를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수신기라는 말 자체는 받는 거거든. 갈 시기가 아닙니까? 수신기는 위성에 보낸 신호가 아니라 위성에서 보낸 신호를 수신기가 받는 거죠. 자, 수신기는 GPS 위성에 보낸 신호를 받더라고요. GPS 위성에 수신기를 보낸다고. 그게 아니라 GPS 위성에서 수신기에게 보낸 거지.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건데, 앞에 넘겨서 읽어보면, 자, 신호를 받은 수신기는 신호를 받습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살짝 페이크를 친 거죠. 살짝 페이크를 쳐서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기억이에요. 기억이 아까 뭐였냐면, 그래서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빨라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공위성이 도는 속력보다 중력이 약한 영향이 더 크다 그랬죠. 속력과 중력 중에 중력이 약한 게 더 크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비교해야 돼. 속력과 중력 둘 다 비교했었을 때 중력이 약한 영향이 더 크다라고 돼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번 중력이 지표면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지 않죠. 약하죠. 그 다음에 위성이 지구를 도는 속력, 이거는 한 가지로 얘기했잖아. 속력만 얘기하면 안 되고 지구가 자전하는 속력보다 더 빨라요. 속력이 빠르다고 돼 있으니까 위성이 지구를 도는 방향과 지구는 자전하는 방향이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GPS 수신기가 신호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건 맞아. 시간의 차이가 뭐 보내면 거리가 있으니까 생길 거야. 생길 거지만 이게 이유는 아니죠. 자, 속력으로 인한 시간 변화보다 중력으로 인한 시간 변화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그림 나오면 그림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글의 원리가 중요한데 얘는 어떤 원리를 쓰는 거예요? 자, 중력, 속력, 거리. 빛의 속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거리가 중요한데, 보면 자, 이거 좀 잘 안 보이는데 거리가 중요한데, 지금 P3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R1, R2, R3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다 쓸게요. 자,
자, R1, R2, R3. 자, 요거 갖다 푸는 거예요. 자, 그럼 R2하고 R3는 거리가 같고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도 동일할 거예요. 거리가 동일하니까. R1은 시간상으로 더 빠르겠죠. 왜냐면 거리가 짧으니까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간은 오래 걸린다라고 돼 있으니까요. 이 글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 P1이 송신한 신호가 PX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P2가 송신한 신호가 PX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보다 길다. 심플하게 말하면 P1, R1이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R1이 짧죠.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그림 나오면 그림에 집중하지 마시고 글에 집중하신 다음에 과학 지문에서는 글에 어떤 원리를 썼는가,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원리는 제일 앞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죠. 한참 넘어갈까요? 여기죠. 요거 한 줄마다 푸는 거예요. 요거 하나 그렇기 때문에 쭉 넘어가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입니다. 자, 문맥상 A에서부터 E까지 바꿨을 수,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거야. 바꿀 수 있는 거. 바꿀 수 있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거는, 자, 요거는 답이 3번이지요. 자, C가 뭐냐면 탑재된이에요. 탑재된을 태운이라고 한다? 틀렸어요. 왜냐면 탑재된은 배나 비행기에 물건을 싣는 거예요. 탑재는 물건을 싣는 거고 태운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럼 태운 말고 말을 바꾸려면 여기서 어떤 말을 쓸 수 있냐면 실린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물건은 실타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린이라고 바꿀 수 있어도 사람에게 쓰는 태운이라는 말로 바꿀 수 없어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9년도 고등학교 1학년 3월 모의고사 지문입니다.